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사례를 보고 뒤집어졌습니다. CNN에서 15년간 기후재해를 취재해온 저 마이클 톰슨도 믿을 수 없었어요. 36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서울 시민들이 평상시처럼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에어컨도 없이, 그늘막도 없이, 그저 도시 자체가 거대한 냉각 시스템이 되어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뉴욕까지 20여 개 도시가 앞다퉈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유엔에서는 서울 모델을 21세기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표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CNN에서 15년간 기후재해를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출장 전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서울이 정말 폭염 문제를 해결했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또 다른 과장된 홍보 아닐까 하는 것이었어요. 지난 3년간 제가 취재한 도시들이 모두 그랬거든요. 뉴델리, 피닉스, 두바이까지 가봤지만 결국 에어컨에만 의존하는 똑같은 해법뿐이었습니다. 김포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이 시작됐습니다. 7월 말 오후 2시, 기온이 36도를 넘나드는 상황이었는데도 공항 밖 대기 공간이 견딜만 했어요. 무엇인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공항 천장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물방울들이 분사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들어온 한국 폭염 대책의 시작이었습니다. 택시에서 기사분께 물어봤어요. 이 미스트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었나요? 기사분은 웃으시며 3년 전부터 있었는데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런데 정말 시원해지더라고요.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된 기술이라는 걸요. 호텔로 향하는 길에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물이 분사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물 뿌리기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간격으로 정해진 시간에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다른 도시에서 본 폭염 속 시민들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평상시와 별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기온은 36도가 넘었는데 말이죠. 저녁 식사를 위해 명동으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순간 세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거든요. 에어컨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습하지 않은 정말 이상한 바람이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역이었어요.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시민들을 인터뷰하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쿨시트요? 아, 이 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가 앉아있던 대기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름마다 작동해요. 앉아있으면 등 뒤로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처음엔 신기했는데 이제는 없으면 섭섭할 정도죠. 저는 그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정말로 의자 등받이에서 적당한 온도의 바람이 나오고 있었어요. 마치 개인용 에어컨을 등에 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50대 주부 박영희 씨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3년 전만 해도 여름에 지하철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2호선은 승강장이 깊어서 더 더웠거든요. 그런데 이 의자들이 설치되고 나서는 오히려 집보다 시원할 때도 있어요. 그분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용 인터뷰가 아니라 진짜 체험담이었어요. 홍대 입구역으로 이동했을 때 두 번째 증언을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학생 이수진 씨였어요. 오후 2시쯤 되면 여기 천장에서 물 한 개가 나와요. 처음엔 고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더라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센서가 감지해서 미스트를 분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오후 2시가 되자 천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물방울들이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증언은 60대 어르신 최병철 씨로부터 들었어요.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나이에는 여름이 정말 무서웠어요. 길에서 쓰러지는 사람들도 봤고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길을 걸어도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아요.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분이 가리키는 도로를 자세히 보니 정말로 아스팔트 곳곳에 물이 분사되는 노즐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병철 씨는 한 3년 전부터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 하는 건지 몰랐는데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작년 여름이 역대급으로 더웠다고 하는데도 견딜만 했어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입구에서 만난 조깅족. 김태현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 오후에 한강에서 운동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산책로 곳곳에 쿨링 스테이션이 있고 미스트 분사 장치도 있어서 운동하기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한강공원 곳곳에는 무료 음료와 냉각용품이 비치된 스마트 자판기들이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날 하루 동안 만난 시민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일관됐습니다. 3년 전부터 서울의 여름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 없는 혁신적인 폭염 대응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때였어요. 시민들의 증언을 들은 후에도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전 세계 도시들의 폭염 대책을 취재해본 경험상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혹시 플라시보 효과는 아닐까? 시민들이 심리적으로만 시원하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셋째 날, 저는 회의적인 마음으로 기상청을 방문했습니다. 김현수 기후예측과장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반박을 제기했어요. 시민들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어떤가요? 정말로 체감온도가 내려가는 건가요? 김 과장은 차분하게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2022년과 2024년 같은 기간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도로 표면 온도는 평균 7도에서 9도까지 낮아졌고 미스트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의 체감 온도는 5도에서 8도 정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건가요? 혹시 측정 방식에 문제는 없을까요? 김 과장은 제 의구심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와 공동으로 3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쿨링로드 시스템의 경우 아스팔트 온도를 즉각적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렇다면 왜 다른 도시들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건가요? 분명 비용이나 기술적 한계가 있을 텐데요. 이 질문에 김 과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적인 시스템 설계가 어려워요. 단순히 장비만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인프라를 재설계해야 하거든요. 오후에는 서울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박민호 도시계획연구실장과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가요? 유지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장기적으로도 의미가 있을까요?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지적이에요. 처음 3년은 시범 운영 기간이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효과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계획을 세울 때도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어요.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지만 2022년 폭염 때 시범 운영한 결과를 보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가 20% 줄었고 열사병 발생률도 현저히 감소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서야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시민 증언, 정부 데이터, 연구기관 조사 결과까지 모든 게 일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로 이 시스템들이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 가능할까? 그날 밤 CNN 뉴욕 본사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편집장은 톰슨,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였어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됐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욱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넷째 날, 저는 서울시청에서 김창수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 모든 시스템의 설계자였어요. 첫인상은 평범한 공무원 같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찾던 핵심 인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김정책관의 첫 마디였습니다. 2020년 여름 서울에서 폭염으로 인한 응급환자가 급증했을 때 시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도시들이 하는 것처럼 그늘막 설치하고 에어컨 가동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김정책관은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에어컨은 실내 온도만 낮춰주지 도시 전체의 열섬 현상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로 인해 도시 온도가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생기죠. 그래서 발상을 바꿨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시 환경 자체를 바꾸자고 결정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모든 시스템들이 바로 이런 철학에서 나온 거였어요. 첫 번째로 도입한 게 쿨링로드 시스템이었어요. 2021년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13개 지점에서 운영 중입니다. 도로 아래 매설된 배관을 통해 지하철역 지하수를 활용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방식이죠. 김정책관이 보여준 설계도를 보니 정말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온도 센서와 연동해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시스템이었어요. 두 번째는 지하철역 쿨시트입니다. 승강장 대기 의자에 냉각 시스템을 내장해서 시민들이 앉으면 자동으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도록 설계했어요. 전력 소모량은 기존 에어컨의 20분의 1 수준이지만 체감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건 통합 관제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냉각 장치들이 중앙통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25개 자치구 1200여 지점의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해서 각 시설의 가동 강도를 자동 조절합니다. 시민이 더위를 느끼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작동하는 거죠. 김정책관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남구 15개 지점에서 미스트 시스템이 작동 중이고 종로구 쿨링로드 7곳에서 물이 분사되고 있어요. 모든 게 자동이에요. 사람이 일일이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김정책관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기존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그때서야 응급 대응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폭염이 예측되면 미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도시 온도가 올라가는 걸 미연에 방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준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어요. 서울 쿨맵 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더위 지수를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AI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해당 지역 냉각 시스템을 즉시 가동시킵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스마트 시티인 거죠. 이 모든 설명을 듣고 나니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모두 이해됐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의 결과였던 거예요. 다음 날 김정책관의 안내로 서울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하 3층에 위치한 이 센터는 마치 우주센터 같은 모습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 벽면에는 서울 전체 지도가 표시되어 있고 수백 개의 점들이 실시간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현재 35도 이상의 고온을 기록하는 지점들이에요. 관제센터 박영민 팀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노란색은 30도에서 35도 사이, 파란색은 30도 미만입니다. 지금 보시면 강남구와 종로구 일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정말로 화면상에서 강남역 일대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 온도가 37도를 넘었네요. 자동으로 쿨링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박 팀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에서 강남역 주변의 빨간 점들이 주황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스트 분사가 시작된 거예요. 10분 후에는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내려갈 겁니다. 저는 즉시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2번 출구 일대에서 미세한 물방울들이 분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체감 온도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불과 50m 떨어진 곳과 비교해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쿨링로드 시스템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종대로 한 구간에서 도로에 물이 분사되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이 아스팔트 전체를 적시면서 즉시 수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물이 분사되기 전 아스팔트 온도는 52도였는데 분사 후 5분 만에 43도로 떨어졌어요. 이 시스템의 장점은 즉효성이에요. 현장에서 만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존 그늘막이나 차양시설은 설치해도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쿨링로드는 분사 즉시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의 쿨링 스테이션을 방문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된 스마트 자판기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무료로 시원한 음료를 받을 수 있고 냉각 타월이나 휴대용 선풍기도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사병 응급처치 매뉴얼까지 제공되고 있었어요. 이 자판기들도 중앙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 김민철 과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도가 35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음료 제공량이 늘어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119와 연결됩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어요. 서울 쿨맵 앱을 다운받아서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현재 위치의 온도와 습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주변 200m 내 가장 시원한 장소로 안내해주는 기능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더위 신고 버튼을 누르면 5분 내에 해당 지역 냉각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테스트해봤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더위 신고를 했더니 정말로 5분 후에 버스 정류장 미스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즉시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스템을 체험해보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시 운영 철학의 혁신이었습니다. 문제 발생 후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시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5일째, 저는 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UN 해비타트 아시아 도시정책 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서울의 통합 냉각 시스템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UN 해비타트 도시계획 전문가 라제시 파텔 박사의 말이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싱가포르, 두바이, 바르셀로나 등 20여 개 도시의 폭염 대책을 연구해왔는데 서울만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MIT 도시공학과 제임스 윌슨 교수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의문이 있어요. 이 정도 투자로 정말 지속 가능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도시들이 과연 따라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지적에 대해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이준호 교수가 반박했어요. 초기 투자 비용만 보면 높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이에요. 응급 의료비 절감, 에너지 효율성 향상, 시민 삶의 질 개선 효과까지 고려하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데이터도 확인해봤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김태영 박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4년 여름철 응급실 내원 환자가 18% 감소했고 열사병 발생률은 32% 줄어들었다고 해요. 의료비 절감 효과만으로도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도 있었어요. 서울대 기계공학과 박현우 교수는 솔직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미스트 시스템의 경우 습도가 높은 날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쿨링로드 시스템은 아직 일부 구간에서만 운영되고 있어서 도시 전체로 확산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한계점들을 듣고 나니 더 궁금해졌어요. 서울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김창수 정책관에게 재차 질문했습니다. 습도가 높은 날의 효율성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김 정책관의 답변이었어요. 습도가 높을 때는 미스트 분사를 줄이고 대신 그늘막과 바람기를 활용한 자연 냉각 시스템을 가동해요. 또한 실내 쿨링 스테이션의 운영을 확대합니다.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 도시연구소 리 웨이밍 박사는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서울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특히 AI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바이 스마트시티청 아흐메드 알만수리 국장도 화상 인터뷰를 통해 두바이는 에어컨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어요. 서울의 예방적 냉각 시스템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하버드 대학교 기후정책연구소 마이클 그린 박사의 평가였어요. 서울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도시 거버넌스의 혁신입니다. 시민의 필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이는 21세기 스마트시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도시정책학과 사라 존슨 교수는 서울의 사례가 다른 문화권이나 경제 수준이 다른 도시에서도 적용 가능할지는 의문이에요.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기술적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해보니 서울의 폭염 대응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기존의 접근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혁신적인 시도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실제로 입증되고 있다는 점도요. 취재 마지막 주 서울의 올여름 최고 기온인 38.5도의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때가 서울의 냉각 시스템이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순간이었어요. 저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스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했습니다. 오전 10시, 기온이 35도를 넘어서자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강남역 일대에서는 모든 미스트 시스템이 일제히 가동됐고 지하철 쿨시트들도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오가 되자 기온이 38도를 넘어섰습니다. 이때부터 정말 극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청 앞 세종대로에서는 쿨링로드 시스템이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분사하기 시작했고 한강공원의 모든 쿨링 스테이션에서는 비상 모드가 가동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어요. 지금 전체 시스템의 90%가 최대 출력으로 가동 중입니다. 박영민 팀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가 진짜 실력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2시, 기온이 38.5도로 최고점에 달했을 때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작동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각 지역의 상황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먼저 냉각 시스템을 배치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명동 일대에 관광객들이 몰려 있어서 이쪽으로 미스트 시스템을 집중 가동하고 있어요. 관제센터 화면을 보며 김정책관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암동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아서 일시적으로 출력을 줄이고 명동 쪽으로 전력을 돌린 거죠. 정말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런 극한 폭염 상황에서도 거리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상시보다는 더뎌 보였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을지로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김봉수 씨는 작년 같은 날씨였으면 집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올해는 그래도 견딜만해요. 지하철역도 시원하고 길에서도 가끔 물 안개가 나와서 숨을 쉴 수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스템도 한계를 보였어요. 오후 3시경 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미스트 시스템 2곳이 과부하로 일시 정지됐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장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현장 기술진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백업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어서 공백은 최소화됐습니다. 응급 상황도 발생했어요. 오후 4시경 한강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열사병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가까운 쿨링 스테이션에서 자동으로 119에 신고가 접수됐고 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쿨링 스테이션에 설치된 센서가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신고한 거예요. 119 구급대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기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시스템들이 하나둘씩 평상시 모드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열대야에 대비해서 밤 10시까지 최소한의 운영을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시스템의 진짜 시험대예요. 저녁에 만난 김창수 정책관이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갔네요. 이제 정말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시스템이 극한 상황에서도 작동한다는 걸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만나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김포공항에서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게 됐어요. 공항 대기실에서 CNN 뉴욕 본사에 최종 보고를 하면서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닙니다.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편집장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보였어요. 톰슨,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확신하나? 하지만 제가 일주일간 수집한 데이터와 영상들을 보여주자 편집장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 특별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자. 귀국 후 3주 동안 제작한 다큐멘터리. 서울의 기적 폭염을 이긴 도시는 CNN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 세계 반응이었어요. 방송 직후 20여 개 도시의 시장들이 서울시에 벤치마킹 요청을 보냈고 UN 헤비타트에서는 서울 모델을 공식 연구 프로젝트로 채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보여준 미래 도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실었고 BBC는 기후변화 시대의 희망 서울에서 답을 찾다라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가디언즈는 서울의 혁신이 전 세계 도시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스마트시티 서밋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전 세계 50여 개 도시의 시장들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서울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는 화상연설에서 서울이 보여준 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을 향한 철학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장은 우리도 서울 모델을 적용하여 지중해식 버전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인도 뉴델리 시장은 서울의 시스템이 비용이 많이 들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경제적인 솔루션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다카 시장도 우리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이런 국제적 관심에 발맞춰 글로벌 쿨시티 파트너십을 출범시켰습니다.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김창수 정책관은 서울만의 성공이 아니라 전 세계 도시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년 후 제가 받은 소식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서울 모델을 적용한 쿨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두바이에서는 사막 기후에 맞춘 스마트 오아시스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요. 심지어 파리에서도 2024년 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식 통합 냉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개인적인 메시지들이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서울 모델 덕분에 우리 도시가 더 살기 좋아졌다는 시민들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피닉스의 한 어머니는 아이들이 여름에도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고 뉴델리의 노인분은 더 이상 여름이 무섭지 않다고 써주셨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어요.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혁신적인 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기후위기 시대, 서울이 보여준 희망의 불씨가 지구 곳곳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CNN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보건 전문 기자의 기사 때문인데요. 현재 CNN 홈페이지는 이 기사로 인해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사라 윌슨 기자가 보낸 한국 방역 시스템 취재 보고서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기자가 평소 아시아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5년 전 인도에서 연인을 잃은 충격적인 경험 이후 아시아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로 유명했죠. 그런 그녀가 갑자기 한국을 극찬하며 자신의 편견을 공개적으로 사과한 겁니다. 심지어 기사 말미에는 나는 틀렸다. 한국에서 진정한 의료와 인간애를 배웠다라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담겨 있었어요.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냉소적이었던 미국 기자가 눈물까지 흘리며 한국을 찬양하게 만든 그 놀라운 7일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라 윌슨입니다. CNN에서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35살이고 미국 시카고 출신이죠. 그날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초겨울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진 그 매서운 추위는 마치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신호 같았죠. 하지만 공항은 더 차가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아시아 방역 현장 취재차 한국을 찾은 저였지만 기대는커녕 불쾌할 뿐이었어요. 전신 방역 게이트를 지나면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빨간 불빛이 제 체온을 스캔하고 경고음이 울려 퍼졌죠. 자동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제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QR코드로 입국 심사를 하라고 하더군요. 휴대폰을 꺼내서 앱을 깔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야 했어요. 오버하는군요. 위생 공포를 자극하는 쇼일 뿐이에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간단한 체온 측정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도 계속 불편했어요. 직원들이 너무 친절했거든요. 과할 정도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냥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과잉 친절을 떨까요? 브리핑실에서 만난 한국방역청의 책임자가 김민호 박사였습니다. 40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호 박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시스템을 믿습니다. 데이터를 믿고 과학을 믿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믿을 걸 믿어야죠.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해서 실제로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조금 당황한 것 같았죠. 기자님께서는 우리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우려스러우신가요? 김민호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과도한 추적이에요.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고 실효성도 의문스럽죠.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희는 이 시스템으로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조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현실이죠. 어차피 며칠 있다가 떠날 거니까 굳이 좋은 말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민호 박사의 눈빛이 묘하게 제 기억에 남았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실망한 것 같았거든요. 마치 제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조금은 슬픈 것 같기도 했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공항버스를 타기로 했죠. 공항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찬 바람이 정말 매서웠어요. 시카고의 겨울과는 다른 종류의 추위였죠. 건조하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잠깐 멈춰섰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바닥이었어요. 난방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공공시설인데 바닥 난방을 해주다니 신기했죠. 벤치에 앉은 아이가 게임기로 놀고 있었는데 그 벤치가 따뜻했어요. 열선이 들어가 있더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겨울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여기서는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었어요. 어머, 또 놓고 갔네요. 옆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휴대폰을 벤치에 놓고 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냥 주워서 안내 데스크에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공공 충전기였어요. 여러 사람이 휴대폰을 꽂아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최신형 아이폰도 그냥 놔둔 채로요. 미국에서라면 5분 안에 사라졌을 거예요. 저렇게 놔둬도 아무도 훔치지 않나요? 저는 옆에 있던 아이의 엄마에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분이 조금 어색한 영어로 대답하셨어요. 여기서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정직해요. 그리고 CCTV도 많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CCTV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정직한 건 아니잖아요.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도 신기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더군요. 몇 분 후에 버스가 오는지, 어느 정류장을 거쳐가는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6015번 버스가 2분 후 도착합니다. 현재 승객수 23명, 좌석 여유 있음.
이런 식으로 안내해주니까 정말 편했어요. 저는 결국 그 따뜻한 벤치에 앉아봤습니다.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발끝까지 시려왔는데 벤치에 앉자마자 온몸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저에게 사탕을 하나 주셨어요. 영어는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스처로 추우니까 드세요라는 뜻을 전달해 주셨죠.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말이에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도 놀랐습니다. 정확히 예정 시간에 왔어요. 1분도 차이 나지 않았죠. 운전기사님이 승객들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보자 영어로 웰컴 투 서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밖을 보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시민들의 일상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건 아닐까요? 그래도 그 따뜻한 벤치의 기억은 제 마음 한편에 남았어요. 작은 균열 같은 거였죠.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작은 갈색 사진첩을 꺼내는 거였죠. 언제나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는 물건이에요. 5년 동안 제 곁을 떠나지 않은 유일한 동반자였죠. 그 안에는 마크 스미스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5년 전 뉴델리에서 함께 코로나 취재를 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둘 다 젊고 희망에 차 있었죠. 진실을 전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때였어요. 첫 번째 사진은 인도 병원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마크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활짝 웃고 있었죠. 사라, 우리가 드디어 해냈어. CNN에서 특종을 냈다고. 그때 마크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나요. 두 번째 사진은 뉴델리의 인디아 게이트에서 찍은 거였어요. 황혼 무렵 노을을 배경으로 서 있는 우리 모습이었죠. 마크가 제게 프로포즈하려고 준비했던 장소였어요.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못했죠. 마크는 저의 연인이었어요. 그것도 첫사랑이었죠. 같은 저널리즘 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지만 늘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사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내 직감을 믿어. 마크가 늘 해주던 말이었어요. 저는 그의 그런 신뢰가 좋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죠. 그날 밤이 생각나요. 취재가 끝나고 현지 가이드가 추천해준 유명한 인도 음식점에 갔어요. 커리와 난을 주문했죠. 처음에는 정말 맛있었어요. 마크가 이거 정말 대단하다면서 계속 먹었거든요. 하지만 몇 시간 후부터 둘 다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배탈인 줄 알았죠. 아마 너무 매워서 우유 마신 게 문제일 거야. 마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저는 먼저 토하기 시작했고 마크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열이 나고 온몸에 발진이 생겼죠. 가까스로 택시를 타고 현지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응급실이 엉망이었어요. 의료진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언어 장벽도 있었고 시스템도 엉망이었죠. 잉글리시. 저는 계속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영어를 하지 못했어요. 마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저는 의료진에게 알레르기 쇼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의료진은 늦게 왔고 제대로 된 응급처치도 받지 못했어요. 마크가 제 손을 잡고 말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들려요. 사라, 괜찮을 거야. 우리 꿈을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그날 밤 새벽 4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음식점에서 쓴 향신료에 마크가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됐어요. 겉으로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인도 근처에 있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면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차갑게만 보였어요. 마치 마크가 죽어간 그 병원의 차가운 불빛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호텔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심한 복통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시차 적응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마치 뱃속에서 뭔가 비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진땀이 흘러내리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마크와 뉴델리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밤이 떠올랐어요. 설마 또 공포가 밀려왔죠. 혹시 저녁에 먹은 한국 음식에 문제가 있었나 싶었어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위경련이 생긴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도와주세요. 결국 호텔 복도로 나가서 소리쳤어요. 마침 청소를 하고 계시던 호텔 직원이 제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직원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환자, 포린 게스트. 직원이 전화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제 방 번호, 증상, 국적까지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미국보다도 빨랐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중 한 명이 영어를 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나요? 구급대원이 제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는 가까스로 상황을 설명했죠.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든 걸 물어봤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놀라웠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심전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모든 게 자동으로 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이 태블릿에 제 정보를 입력하면서 병원에 미리 연락하고 있었죠. 인천공항 의료센터로 이송됐는데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구급대원이 미리 연락한 덕분이었죠.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을 때 의료진이 실시간 AI 진단을 하고 있었어요. 혈압 정상, 맥박 안정, AI 예비 진단 결과, 급성 위험 의심, 추가 검사 필요. 간호사가 또렷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자동 수액 시스템이 제 혈관에 연결되면서 정확한 양을 투여하고 있었죠. 의사가 와서 직접 진찰했어요. 완벽한 영어로 소통했었어요. 복부를 촉진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세심하게 확인했죠.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겠습니다. 15분이면 결과가 나와요. 모든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뉴델리에서의 그 혼란스러운 밤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때 누군가 제 곁에 다가왔어요. 김민호 박사였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왜 여기 계신가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공항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팀도 대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CNN 기자님이 입원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김민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업무상 온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공항은 한국의 최전선입니다. 시스템은 매뉴얼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돕는 게 우리의 원칙이죠. 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급성 위험이었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염제와 위장약을 처방받고 수액 치료를 좀 더 받으면 된다고 했죠. 다행히 심각하지 않네요.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가 말했어요. 김민호 박사가 제가 호텔로 돌아갈 때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혹시 또 아프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는 자신의 개인 번호를 알려줬어요. 24시간 연락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퇴원 후 호텔로 돌아왔을 때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저를 불렀어요. 기자님, 찾으신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따라갔는데 카운터에 제 노트북 가방과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분명히 호텔방에 둔 줄 알았는데 어디선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공항 청소 직원분이 발견하셨어요. 프론트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오늘 오후에 공항 화장실 근처에서 찾으셨대요. 바로 공항 경찰에 신고하셨고 경찰에서 CCTV 확인해서 기자님 신원을 파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텔로 연락이 온 거죠.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에서 잃어버린 가방이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미국에서라면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 분실 신고를 해도 며칠은 걸리죠. 청소하시는 분이 신고를 해주셨다고요? 네, 그분이 직접 경찰서에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가방을 확인해 봤어요. 노트북, 카메라, 현금, 업무용 서류, 모든 게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진 게 없었죠. 심지어 지갑 안에 현금까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정말 고맙네요. 청소하시는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주세요. 가방을 받아들고 제 방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복도를 걷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뉴델리의 골목이 떠올랐어요. 마크가 쓰러졌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피해가려고 했어요.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저 혼자 해야 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헬프, 헬프. 소리쳐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어요. 심지어 마크의 지갑이 없어진 것도 나중에 알았죠. 그런 긴급 상황에서도 누군가 훔쳐간 거예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전부가 움직였어. 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까지 쌓아둔 분노와 오만, 혐오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청소하시는 분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셨을 거예요. CNN 기자라는 것도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길에서 주운 가방을 정직하게 신고하신 거죠. 경찰도 CCTV를 일일이 확인해서 제 신원을 찾아주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도 끝까지 찾아서 연락해 주신 거예요. 누구 하나 귀찮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거죠. 호텔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가장 미워했던 이 땅이 저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었어요. 마크를 잃고 나서 줄곧 아시아를 원망했는데 정작 저를 구해준 건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였던 거죠. 저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5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거든요. 마크에 대한 그리움도 아시아에 대한 분노도 모든 게 뒤섞여서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그때 문득 김민호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시스템은 매뉴얼이 아니라 철학이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시스템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제 가방을 찾아준 청소 직원분, 신속하게 대응해준 경찰, 친절하게 설명해준 호텔 직원까지 모든 사람이 연결돼서 저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김민호 박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연락을 했어요. 김민호 박사에게 말이죠. 어제 일에 대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졌어요. 박사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좋죠. 그런데 더 좋은 제안이 있어요. 공항 방역 통제센터를 한번 보시겠어요? 김민호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사실 어제 일을 겪고 나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거든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보고 싶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민호 박사가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 기자님 반응을 보고 조금 실망했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외국에서 보면 우리가 과도해 보일 수도 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니에요. 건전한 의심은 필요해요. 그래야 시스템이 발전하니까요. 방역통제센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우주선 조종실 같았거든요.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감염자 동선, 접촉자 추적, 격리 현황, 모든 게 한눈에 보였죠. 이게 모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나요? 저는 물었어요. 네, 24시간 365일 돌아가요. 하지만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는 절대 노출되지 않아요. 오직 방역에 필요한 정보만 처리하죠. 김민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감염자 자동 추적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휴대폰 GPS, 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개인 식별은 불가능하게 암호화돼 있었어요. 기본은 자동이지만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요. 기술과 인간의 지혜를 조합한 거죠. 김민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AI가 제안하면 전문가가 검토하고 결정해요. 자율격리 알림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어요. 강제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격리 중인 사람들에게 생필품 배송, 의료 상담, 심리 상담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격리를 처벌이 아니라 치료로 접근하는 거군요. 맞아요. 시민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강제로 하면 오히려 숨기려고 하죠. QR 기반 백신 접종 이력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죠. 이건 통제국가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공동체군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있었죠. 시민들이 반발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어요. 하지만 투명하게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니까 점차 신뢰가 생겼죠. 김민호 박사가 보여준 통계가 인상적이었어요. 감염률 감소, 사망률 감소, 경제 회복 속도, 모든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저는 김민호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같은 시스템을 써요.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일관성. 어제 제가 응급실에서 경험한 것도, 가방을 찾아준 것도 모두 일관된 철학에서 나온 거였죠. 한국은 공동체 문화가 강해요. 개인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시스템을 더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는지,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이죠. 김민호 박사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완벽하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죠. 그 겸손한 태도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시스템 견학을 마치고 공항 내 한식당에 앉았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김민호 박사가 전복죽 어떠세요? 위에 부담이 없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요라고 추천했죠. 회복기에 먹는 음식으로는 최고예요. 하얀 그릇에 담긴 구수한 전복죽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향이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김민호 박사가 숟가락으로 떠서 보여줬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정말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위에 전혀 부담이 없으면서도 든든한 느낌이었죠. 전복 조각들이 부드럽게 씹혔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네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중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단순히 환자 음식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을 담은 음식이거든요. 어머니들이 아픈 가족을 위해 정성껏 끓여주는 음식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음식 하나에도 이런 철학과 마음이 담겨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지금 이미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민호 박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전복죽은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먹는 것 같았죠. 전복죽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민호 박사가 말했어요. 전복은 바다의 진미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걸 부드럽게 끓여서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만들어요. 고급 재료를 서민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말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급스러운 기술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말이에요. 다음에 오실 때는 다른 한국죽도 드셔보세요. 김민호 박사가 말했어요. 닭죽, 잣죽, 호박죽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각각 다른 맛과 효능이 있어요. 그때까지 한국어도 조금 배워올게요. 저는 약속했어요. 맛있어요. 정도는 할 수 있게요. 우리는 전복죽을 다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업무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악,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말이에요. 김민호 박사는 의외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특히 바흐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바흐를 좋아한다고 말하니 더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함께 콘서트 보러 가요. 김민호 박사가 말했어요. 서울에는 좋은 콘서트홀이 많아요. 꼭 그러고 싶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출발 시간이 다가와서 게이트로 향할 때 김민호 박사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안전하게 가세요. 그리고 꼭 다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반드시요. 그리고 연락 자주 할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잡는 것 같았거든요. 마크 이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마크도 제가 행복하기를 원했을 테니까요. 전복죽 생각날 때마다 저 생각도 해주세요. 김민호 박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럼 몸이 안 좋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겠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건강할 때도 생각할게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이제 이 도시가 제 두 번째 고향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오만은 완전히 무너졌고 진심이 피어났어요. 마크를 잃고 닫혀있던 제 마음이 다시 열렸죠. 한국이라는 나라와 김민호 박사라는 사람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줬어요. 좌석에 앉아서 전복죽 맛을 떠올려봤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었어요. 김민호 박사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게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다음 출장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한국을 아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싶었죠. 그리고 김민호 박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CNN 기사는 이미 송고했어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평가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연애에 대한 설렘까지 모든 게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